그래서 동혁은 그 사정을 건배에게 편지로 알리고 밤이 들면 꼭 환자의 침상머리에 앉아서 신문이나 잡지를 얻어다가 읽어주고 어느 때는 흑인종으로 무지한 동족을 위해서 갖은 고생과 백인의 학대를 받으면서 큰 사업을 성취한 푸커 T. 워싱턴 같은 사람의 분투한 역사를 이야기해서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농촌운동에 관한 의견도 교환하고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 영신이가 잠이 드는 것을 보고야 동혁은 벽 하나를 격한 대합실로 가서 의자를 모아놓고 그 위에 담요 한 자락을 덮고는 다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공상에 잠겼다가 잠이 드는 것이었다. 인전 갑갑해 못 견디시겠죠? 그렇지만 퇴원할 때 꺼정은 꼭 붙들고 안 놀걸요. 하고 영신은 하루 한 번씩은 동혁을 놀리듯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동혁은 펄펄 뛰어다니는 맹수가 벼랑간 철창 속에 갇힌 것 같아서 여간 갑갑하지가 않았다. 위험한 시기를 지나서 마음이 턱 놓이니까 그동안 바짝 옥죄었던 온몸의 신경과 근육이 가닥가닥 풀리는 듯 아무 데나 턱턱 눕고만 싶었다. 사지가 뒤틀리도록 심심해하는 눈치를 챈 영신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나하고 이 주의식이나 같이 있어 보시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덕택이지요. 하고는 염치불구하고 하루라도 더 붙들려만 든다. 그 하나님 참 감사하군요. 죽도록 이를 헌상급으로 그 몹쓸 병이 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배꺼정 짠 게 다 하나님의 덕택이지요. 동혁이도 영신을 놀리며 청석골 교회의 장로처럼 합장을 하고 일부러 목소리를 떨어 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고는 껄껄껄 웃어 제친다. 그렇게 하나님을 놀리면 천벌이 내리는 법이야요. 아무튼 나 같은 사람을 영영 버리지 않으시고 이만침이나 낫게 해주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예요. 하고 영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곁눈으로 살짝 흘겨본다. 영신이가 평소에 동혁에게 대한 다만 한 가지 불평은 저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부모 형제간에도 종교를 믿는 것은 절대 자유요. 신앙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을 톡톡 털어도 단지 한 사람인 저희 애인이 저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는지 몰랐다. 믿지를 않으면 국으로 가만히나 있지를 않고 제가 밥상 앞에서 눈을 내리감고 기도를 올릴 때면 곁에서 일부러 헛기침을 칵칵하기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찌개 냄비를 코밑에다 들여대기가 일수다. 그럴 때면 저리 가세요. 자기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왜 그렇게 비방을 해요? 하고 여무지게 쏘아붙이기를 한두 번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끝에는 처음으로 악박골 샘물터에서 밤을 새울 때에 뿌리만 따다가 둔 종교 문제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서로 얼굴에 핏대를 올려가며 토론을 하였다. 동혁은 인류와 종교의 역사적 관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요. 편협한 유물론자처럼 덮어놓고 종교를 아편과 같이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근래에 예수교회가 부패한 것과 교역자나 교인들이 더 떨어질 나위 없이 타락한 그 신뢰를 들어 맹렬히 공격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는 권세에 아첨을 허다못해 무릎을 꿇고 물질과 타협을 허다못해 돈 있는 놈의 주고가 되는 그런 놈들 앞에 내 머리를 숙이란 말씀이요? 그 따위 교회를 댕기다간 정말 지옥에 가게요. 하고 마룻바닥에다 허침을 탁 뱉었다. 그러나 영신은 교회 속은 누구보담도 직접 관계를 해온 내가 속속들이 잘 알아요. 아무튼 루터 같은 분이 나와서 큰 혁명을 일으키기 전엔 조선의 예수교회도 이대로 가다간 멸망을 당하고 말게야요. 하고 저 역시 분개하기를 마지 않다가 나는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정열과 희생적인 봉사의 정신을 숭앙하고 본받으려는 것뿐이니까요. 그 점만은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해요. 하고 변명을 한 후 새삼스러이 도대체 동혁 씨는 아무것도 믿으시는 게 없어요?
하고 정중하게 질문도 하였다. 천만에 믿는 게 없이야 사람이 살 수 있나요? 하고 동혁은 두 눈을 끔범끔범하고 잠시 침묵하더니 똑똑히 들어두세요. 익숙한 선장은 폭풍우를 만나면 억지로 폭력에 저항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미리 절망을 해서 배가 풍파에 뒤집히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항상 굳은 자신과 성산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온갖 지혜와 갖은 능력을 다해서 살아 나아갈 길을 열려고 노력한다라고 한 맥도널드란 사람의 말이 조선의 청년인 나로서의 인생 철학이고요. 이것도 학창시대의 어느 책에서 본 것이지만 아무리 약 한 사람이라도 그 전력을 단 한 가지 목적에 기울여 쏟을 것 같으면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한 칼라일이란 사람의 한마디가 일테면 내 신앙이에요. 하고 실내를 거닐다가 항공리 편으로 뚫린 유리창 밖으로 눈을 달리더니 독백하듯이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시퍼런 벌판을 바라보는 게 내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림이고요. 저녁마다 예학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소리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이에요. 난 그 밖에는 철학이고 종교고 예술이고 다 몰라요. 더 깊이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었다. 가장 불행한 일로 두 사람은 고요히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 이 일 저 일의 책임을 무거이 지고 그야말로 연자매를 돌리는 당나귀처럼 좌우를 돌려다볼 사이가 없이 눈앞에 닥치는 일만 하여 왔다. 사실 그들은 자기가 계획한 일을 맹렬히 실행은 하여 왔으나 오늘날까지 실천해온 것을 제3자의 입장으로 냉정히 비판해 볼 겨를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는 그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품팔이꾼처럼 먼 장래를 바라다보고 그 나아갈 길을 더듬어 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지내온 것도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동혁은 환자가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틈틈이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 영신은 난 좀 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원체 무엇 한 가지 전문으로 배운 것도 없지만요. 그나마 인전 미천이 달랑달랑하는 것 같아요. 하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더 할 의향을 보인다. 그렇지요. 좀 더가 아니라 이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겠어요. 농촌운동이란 결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던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닌 줄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피차에 거진 3, 4년 동안이나 농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했으니까 그 체험한 걸 토대 삼아서 제1보 버텀 다시 내디뎌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형편으로는 용단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영신 씨는 이번에 퇴원하시면 적어도 몇 해 동안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병이 재발이 되는 날이면 정말 큰일이 날 테니 여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청석골은 어느 정도까지 일에 터가 잡혔고 영신 씨가 당분간 떠나 있더란데도 원재 같은 착실한 청년들을 길러놔서 학원 일은 해나갈 만하니까 휴양하시는 셈 치고 떠나보시는 게 좋겠지요. 동혁은 이번 기회에 영신이가 해외로라도 나가보기를 권고한다. 저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은 무한히 섭섭하지만 만일 영신이를 다시 청석골로 보냈다가는 그의 성격이 몸만 자유로 쓰게 되면 잠시도 쉬지 않고 또 그러한 과도한 노동까지라도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연합회에서 명색사업 보조비라고 보내주는 게 있지요. 한 30원씩 오더니 그나마 벌써 2달째나 꽝 구워 먹은 자리예요. 거기서도 경비가 부족해서 쩔쩔들 매니까요. 집으로 가서 어머니 슬하에서 얼마 동안 쉬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싫어요. 나는 그저 어디서든지 몸성이 있다는 소식이나 전하는 게 효도인데 이 꼴을 허구 집으로 기어들어 보세요. 가뜩이나 나 때문에 지늙으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간장을 태우실까. 그도 그렇겠지만 동혁이도 좋은 방책이 나서지를 않았다. 제 얘기 우리 집 형편이 웬만만 하면 해보기도 하나 그것도 공상이기는 매일 반이다. 동혁 씨는 앞으로 어떡하실 테예요? 영신은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며 묻는다.
내야 항공리 송장이 될 사람이니까요. 내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그동안 나와서 있는데도 몹시 궁금한데 사실 아직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고 여러 날 빗질도 못해서 푸스스하게 일어난 머리를 북북 긁으며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한다. 입대까지 우리가 한 일은 강습소를 짓고 글을 가르친다든지 무슨 회를 조직해서 단체의 훈련을 시킨다든지 하는 일테면 문화적인 사업에만 열중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생활 방면에 치중해서 생산을 하기 위한 일을 해볼 작정이에요. 언제는 그런 생각을 못한 건 아니지만 외면치레가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실행해야 될 줄로 생각해요. 참 그래요. 무엇보다도 먼저 생활이 있고서 그 다음에 문화사업이고 계몽운동이고 있을 것 같아요. 영신이도 매우 동감인 뜻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도 우리의 고민이 크지요. 우린 가장 불리한 정세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니만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경제적인 사업까지 끈기 있게 할 결심을 새로 하십시다. 하고 두 사람은 밤 깊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을 토론할 때도 있었다. 새로운 출발동 혁은 어느 날 아침 아래와 같은 아우의 급한 편지를 받고 항공리로 돌아왔다. 사업이 첫째고 연애는 둘째 셋째라고 하시던 형님이 여태 돌아오지를 않으니 대체 웬일인지요? 그동안 집에는 별거가 없지만 강기천이가 형님 안 계신 동안에 회원들을 농락해가지고 우리 회관을 뺏어 들려고 허니 이 편지 받으시는 대로 즉시 오세요. 건배 씨는 벌써 여러 날째 종적을 감추고 말았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황급히 연필로 갈겨 쓴 동화의 편지를 읽은 형은 얼굴빛이 변하도록 흥분이 되어서 까뜩하면 10년 공부가 도로아미타불이 될 테니까 곧 가봐야겠어요. 하고 영신의 붕대 교환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 영신이도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퇴원을 헐걸요. 괜히 나 때문에 하면서도 이번에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저렇게 번차례로 와서 간호를 해주시니까 난 안심을 하고 가겠어요. 자, 이번엔 우리 또 항공리서 만납시다. 하고 굳게 악수를 한 후 병실문을 획 열고는 뒤도 아니 돌아다보고 나와 버렸다. 영신은 침대 위에 엎드려 미안과 감사와 섭섭함에 몸둘 곳을 모르고 1시간 동안이나 울었다. 두 눈이 붓도록 울었다. 곁에 사람들이 인제 두 분이 혼인만 하면 한평생 이별 없이 살 걸 이러지 마슈. 우리 다른 얘기나 합시다. 하고 간곡히 위로를 해주건만 영신은 어쩐지 또 다시 못 만날 것만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인가 봐요. 하고 베개 모서리를 쥐어뜯어가며 느껴 울었다. 동혁이도 무한히 섭섭하였다.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영신의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거머리를 잡아대듯 하고 나오기는 했어도 이렇게 급히 떠날 줄 알았다면 우리 개인의 장래에 관한 것도 좀 더 이야기를 해둘 걸 하는 후회가 길게 남았다. 그동안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손가락셋을 펴들어 보이며 입을 막았다. 그것은 3개년 계획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표시였다. 그러나 동혁은 저 이가 앞으로 어떡할 작정인가? 무슨 꿍꿍이 셈을 치고 있나? 하고 매우 궁금히 여기는 영신의 표정을 몇 번이나 분명히 읽었었다. 그렇건만 그런 얘기는 건강이 회복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하고 일부러 손가락셋을 펴들어 보였던 것이다. 이런 생각 저런 궁리의 동혁은 눈살을 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쪽 노자는 준비해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올 수는 있었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대뜸 이해 없는 꾸지람을 하는데 동화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 한층 우울해졌다. 저녁 때에 들어온 사람이 밥상은 윗목에다 물려놓고 그래 기천이가 어떻겠단 말이냐? 하고 물었다. 또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눈의 흰자위가 벌겋게 충혈이 된 아우를 불러 앉히고 물었던 것이다. 누가 아루?
희천이가 건배 씨를 자꾸만 찾아다니고 장애거정 데리고 가서 아주 곤죽이 되도록 술을 먹이는 걸 2차례나 봤는데 지난번 일요회에는 떡 이런 소리를 꺼내겠지요. 뭐라고? 암만 해도 우리 회원 12사람만으론 너무 적은데 회관도 이렇게 새로 짓고 했으니 회원들을 더 모집하세. 그 김에 회를 대표하는 회장도 한 사람 유력자로 내야 관청 같은데 신용을 얻기가 좋지 않겠나? 그러니 내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이면 손을 들라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몇이나 손을 들었단 말이냐? 나하고 정득이하고는 그런 일은 급할 게 없으니 성님의 말을 들어보고 다시 의논도 해봐야 경계가 옳지 않느냐고 끝까지 우기면서 손을 안 들었지만 누구 들었단 말이야? 온 갑갑하구나. 석돌이가 맨 먼첨 드니깐 칠룡이 삼복이 할 거 없이 6이나 들더군요. 건배는 도대체 어느 편이야? 동혁은 시꺼먼 눈썹을 일으켜 세우고 아우가 무슨 일이나 저지른 것처럼 노려본다. 총회와 같은 형식을 밟지 않고도 회원 중 반수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입회를 할 수 있다는 규약이 있기 때문에 12사람 중에 반수가 이미 손을 들었으니까 건배 한 사람이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기만 하면 좌우간의 작정이 될 형세다. 30세 이하의 남자라는 규정도 과반수의 의견이면 뜯어 고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 건배는 어느 편으로 손을 들었단 말이야? 동혁은 버쩍 다가앉으며 꾸짖듯이 묻는다. 물어볼 게 뭐 있수? 의뢰 강기천이를 입회시키는데 찬성이지. 동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동화는 인젠 고 강기천이란 불가사리가 우리 회의 회장이요 회장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먼지가 나도록 주먹으로 기직 바닥을 친다. 그동안 기천에게 매수를 당한 건배는 이른바 합법적으로 기천이를 회장으로까지 떠받들어주고 어디로 피신을 한 것이 틀림없다. 동화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회관 마루청을 구르며 너희 놈들은 돈을 처먹고 논마지기가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그따위 수작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해서 지어 논 집을 만만히 내놓을 듯 싶으냐? 꼭 죽어봐라. 죽어봐. 어느 놈이 우리 회관을 들어서게나 허나. 강기천이 아니라 강기천이 하랍이라도 다리옹 두라질 부러뜨려 놓을 테다. 하고 이빨을 뿌드득 갈며 고함을 쳤었다. 그 중에도 동혁에게 절대 복종을 하는 정득이는 분을 못 참고 우리는 회장이 이롭다. 우리 선생님 하나면 고만이다. 하고 입에 개밥을 짓는데 회관의 쇳대를 맡은 갑산이는 이 의리부동원 놈들 같으니라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만큼이나 깼느냐? 누구 덕분에 이만큼이나 단체가 됐느냐? 아 그래. 우리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 피땀을 흘려서 지은 집을 고리 가시허는 놈한테 팔아먹어? 하고 맨 먼저 손을 든 석돌이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볼치를 후려갈겼다. 건배는 어느 틈에 꽁무니를 뺐는데 석돌이와 찬성파는 침먹은 지네 모양으로 꿈쩍도 못하고 머리를 사추리에다 틀어박고 앉았다. 칠룡이는 손을 들어놓고도 양심에 찔리는지 훌쩍훌쩍 울고 앉았다. 찬성파는 하나도 빼어놓지 않고 강도사 집의 소작인들인 것이다. 갑산이는 허리띠를 끌으더니 쇳대를 3번 4번 이빨로 매듭을 지어 꼭꼭 옥매면서 우리 선생님 말이 없인 목이 배져도 안 내놓을 테다. 하고는 회원들이 나갈 때까지 지키고 섰다가 회관문을 단단히 잠근 다음 그 허리띠를 바짝 졸라 메었다. 아우에게서 자세한 경과를 들은 동혁은 영신에게 오래 있었던 것을 몇 번이나 후회하였다. 놀러 갔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연애와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보다도 금방 분통이 터질 듯이 분한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희천이가 조만간 그러한 휼책을 써서 회관을 점령하려는 눈치는 짐작 못했던 것도 아니니 도리어 괴이적을 것이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같은 지식분자로 손을 잡고 동네 일을 시작하였고
함께 온갖 고생을 참아 오던 건배가 마음이 변해서 강기천의 주고 노릇까지 하게 된 데는 피를 토하고 싶도록 분하였다. 과거의 자별하던 우정으로서 이번 행동을 호의로 해석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면서도 오직 원수의 구복 때문에 참다 못해서 지조를 팔고 다만 하나뿐이었던 동지를 그나마 출타한 동안에 배반한 생각을 하니 눈물이 뜨끈하게 솟았다. 비록 중심은 튼튼치 못하나마 지사적 기계가 있고 낙천가이던 건배로 하여금 환장이 되기까지 만든 이놈의 환경이 동혁은 금세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을 꽉 다물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설마 건배가 그다지 쉽게 마음이 변했을라고 하고 두 번 세 번 아우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동혁은 불도 아니 켜고 누워서 될 수 있는 대로 냉정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무슨 손해 싶은 기록 짓을 하든지 유일한 단체인 농우회를 3, 4년이나 근사를 모아 지은 회관제 기천의 빼앗길 수는 없다. 건배를 불러다가 책망을 하고 기천이를 직접 만나 단단히 따지고 생각이 불현듯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회원의 반수 이상이 울며 겨자먹 생활 문제 때문에 그 편에 가 들러붙게 된 이상 일시의 혈기로서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더 옥혀 들어갈지언정 원만히 해결은 되지 못할 것 같았다. 성미가 관솔같이 괄괄한 동화가 아 고놈의 자식을 그대로 두고 본단 말요. 내 눈에만 띄어보. 되지지 않을 만큼 패주고 말 테니 징역 사는 게 농사 짓는 것보덤 수월하다는데 겁날 게 뭐요. 하고 팔을 뽐내는 것을 아서라. 그건 모기를 보고 환도를 뽑는 격이지 그보덤 더 큰 적수를 만나면 어떡하련? 완력으로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 걸 알아야 한다. 넌 아직 나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어. 하고 타일렀다. 그것도 폭력으로는 되지 않을 성질의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별별 생각을 다 해보다가 한 가지 도리밖에 없다. 하고 부르짖으며 발길로 벽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그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강가의 집 소작을 아니 해먹고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말은 간단하다. 단 두 마디밖에 아니 된다. 그러나 그 간단한 말은 동혁의 어깨가 휘도록 무거웠다. 현재의 저의 미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실행할 가능성이 없는 일일 것 같았다. 그 근본책을 알고도 손을 대지 못하는 동혁의 고민은 컸다. 결국은 한 그릇의 밥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다. 더군다나 농민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고 옛날부터 일러 내려오지 않았는가. 이것이 흔들어 볼 수 없는 철칙인 이상 이제까지는 그 철칙을 무시는 하지 않았을 망정 첫 손가락을 꼽을 만치 중대의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만은 스스로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농촌의 태생이면서도 아직까지 밥을 굶어보지 못한 인텔리 출신인 까닭이다. 하고 동혁은 저 자신을 비판도 하여 보았다. 이제까지 단체를 조직하고 그를 가르치고 회관을 번듯하게 지으려고 한 것은 요컨대 메마른 땅에다가 암모니아나 과린산석회 같은 화학비료를 주어 농작물이 그저 엄부렁하게 자라는 것을 보려는 성급한 수단이 아니었던가. 동혁은 냉정히 제가 해온 일을 반성하는 나머지에 먼저 밑거름을 해야 한다. 흠씬 썩은 퇴비를 깊숙이 주어서 논바닥이 시꺼멓도록 걸게 한 뒤에 곡식을 심는 것이 일의 순서다. 그런데 나는 그 순서를 바꾸지 않았던가? 하고 혼자 말을 하며 또다시 눈을 딱 감고 앉았다가 칡집 한 채를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라 동지가 배반한 것을 분하게만 여기고 흥분할 것이 없다. 하고 무릎을 탁 치고 일어서서 좁은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기회에 영신에게도 선언한 것처럼 제1보부터 다시 내디디지 않으면 안 된다. 표면적인 문화운동에서 실질적인 경제운동으로
결론을 얻은 동혁은 방으로 들어가 그제야 불을 켜고 서랍 속에서 독리사람과 회원들의 수입 지출이며 빚을 진 금액까지 상세히 적어 넣은 이세일람표를 꺼냈다. 그것은 회원들이 여러 달을 두고 조사해 온 것으로 매우 정확한 통계였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선생님 오셨지요? 하고 반대파의 회원들이 정득이를 앞장 세우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 가득 들어앉은 회원들의 입에서 비분에 넘치는 호소를 받을 때 동혁이도 다시금 흥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건만 참새 참어.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게 정말 참을 줄 아는 거라네. 하고 아무튼 너무 떠들면 일이 되래 크게만 벌어지는 법이니 얼마 동안 모든 걸 내게 맡겨주게. 따로 생각하는 일도 있으니 하고 거듭 제가 그동안에 독리를 떠나 없었던 것을 사과하였다. 그러나 정득의 입에서 건배 씨는 기천이 지시로 군청에 서기가 돼서 아주 이사를 간대요. 한 달에 월급이 30원이라 나요. 하는 말을 들을 때 동혁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러면서도 설마 그렇기야 헐라고 자네들이 잘못 들었지 하고 그 말까지는 믿지를 않으니까 잘못 알다게요. 오는 길에 안에서 이삿짐거정 싸는 걸 봤는데요. 그 말을 듣고도 동혁은 머리를 흔들었다. 군석이가 그렇게 짧은 시일에 용이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또는 건배가 오래전부터 뒷구멍으로 운동을 하였으리라고는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고지 들리지 않았다. 또는 그에게는 소학교 교원 노릇을 할 자격까지 빼앗긴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이라 그럴 리는 만무하지 하면서도 실지를 검사하듯이 이삿짐을 싼다는 건배의 집에는 가보기가 싫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동혁은 평일과 조금도 다름없이 일어나 회관으로 올라가서 기상나팔을 불었다. 새벽녘부터 철 아닌 굳은 비가 오는 까닭인지 회원은 물론 다른 조기 회원도 올라오는 사람은 그전의 5분의 1도 못 된다. 그 분뇨통에 건배까지 종적을 감추어서 조 기회조차 지도자를 잃고 흐지부지 해산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동혁은 우통을 벗어붙이고 비를 맞으며 체조를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제야 이불 속에서 에키 동혁이가 왔군 하고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동혁은 구름이 잔뜩 낀 하늘과 같이 우울해진 머리를 떨어뜨리고 내려왔다. 어쨌든 나 헐도리는 차려야 한다. 하고 내려오는 길에 건배의 집에를 들렀다. 건배 마이너스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마당으로 들어서 보니 시렁 위에 있던 고리짝을 내려서 빨랫줄로 묶어 놓은 것과 바가지와 귀 떨어진 옹솥을 떼어서 돈대 위에다 올려놓은 것을 보고 그제야 정말 이사를 가려는 게로구나 하고 다시 한번 건배 있나? 하고 안방으로 대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고 난 누구시라고요? 그저께 나가서 그저 안 들어왔어요. 하고 젖을문 어린애를 안고 나오는 것은 건배의 아내다. 세수도 아니해서 머리는 쑥 방석 같고 그동안에 더 찌들어 보이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다. 그동안에 속이 상해서 저 꼴이 됐나 보다. 하고 동혁은 어딜 갔어요? 하고 물어보았다. 건배의 아내는 떼어다만 놓고 닦지도 않아서 거멍이 시꺼멓게 앉은 옹솥을 내려다보더니 이 정든 고장을 어떻게 떠난대요? 하고 금세 목이 맨다. 아, 떠나달게요? 동혁은 짐짓 놀라며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뭘 벌써 다 들으셨을걸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마당만 내려다보더니 참 영신씨가 병이 대단하다죠? 하고 딴전을 부리듯 한다. 인젠 많이 나왔어요. 동혁은 의형제까지 한 두 사람의 정의를 생각하며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말을 묻기도 싫고 그렇다고 그대로 갈 수도 없어서 잠시 추녀 밑에서 빗발을 내려다보며 서성거리는데 주호야 마이너스 하고 어린 것의 이름을 부르며 비틀거리고 들어서는 사람.
그는 앞을 가누지 못하도록 술이 취한 이 집의 주인이었다. 썩은 생선의 눈처럼 뻘겋게 충혈이 된 건배의 눈이 동혁의 실쭉해진 눈과 딱 마주치자 그는 전기를 맞은 것처럼 우뚝 섰다. 한참이나 억지로 몸을 꼬누고 섰다가 죽여줍시사 하는 듯이 머리를 푹 그리더니 여보게 동혁이 하고 와락 달려들어 손을 잡는다. 동혁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진다. 여보게 동혁이 나 술 먹었네. 술 먹었어. 자네 덕분에 끊었던 술을 3년째나 끊었던 술을 먹었네. 그저께 저녁버텀 죽기 작정하고 막 들이켰네. 참 정말 죽겠네. 죽겠어. 이 사람 똥 혁이 팔아먹은 양심이 안직도 조금은 남았네 그려. 하고 안가슴을 헤치고 주먹으로 꽝꽝 치더니 동혁의 어깨에 가 몸을 턱 실리며 여보게 내 이 낯짝에 침을 뱉어주게. 어서 똥물이라도 끼얹어 주게. 난 동지를 배반한 놈 일세. 우리 손으로 진 피땀을 흘려서 진 회관을 그 집을 그 단체를 이놈의 손으로 깨뜨린 셈일세. 하고 진흙 바닥에 가 펄썩 주저앉더니 흑흑 느끼면서 내가 형편이 자네만만 해도 두 가지 맘은 안 먹었겠네. 내 딴엔 참기도 무척 참았지만 원수의 목구녕이 포도청이니 어떡하나? 앞 못 보는 늙은 어머니하고 하나 둘도 아닌 어린 새끼들 하고 이 입살에도 풀칠을 해야 살지 않겠나? 하고 사뭇 어린애처럼 엉엉 울면서 우리 내외는 남몰래 굶기를 밥 먹듯 했네. 못 먹고도 배부른 체억이란 참 정말 힘드는 노릇이대. 하지만 어른은 참기나 하지 조 어린 것들이야 무슨 죄가 있나? 우리 같은 놈한테 태어난 죄밖에 이승에 무슨 큰 죄를 졌단 말인가? 그것들이 뻔히 굽내그려. 고 작은 창자를 채지 못해서 노랑방통이가 돼가지고 울다 지쳐 늘어진 걸 보면 눈에서 이 아비놈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네 그려. 하고 떨리는 입술로 짭짤한 눈물을 빨면서 문지방에다가 머리를 들부비더니 눈물 콧물로 뒤발을 한 얼굴을 번쩍 쳐들며 여보게 동혁이 자넨 인생 최대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나? 끼니를 굶고 늘어진 어린 새끼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걸세. 그것들을 죽여버리지도 못하는 어미 아비의 속을 자네가 알겠나? 하고 부르짖으며 손가락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는다. 동혁은 팔짱을 끼고 서서 잠자코 건배의 독백을 들었다. 적덩어리 같은 그 무엇이 치밀어 오르는 듯한 것을 억지로 참고 섰으려니 건배만치나 마음이 괴로웠다. 비록 술은 취했으나마 그 기다란 몸을 진흙 바닥에다 굴리면서 통곡을 하다시피 하는 것을 볼 때 달려들어 마주 얼싸안고 실컷 울고 싶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말대꾸도 못하였다. 아내가 듣다 못해서 마당으로 내려오며 이거 창피스레 왜 이러오? 어서 들어갑시다. 제발 방으로나 들어가요. 하고 잡아 끌어도 건배는 막무가내로 뻗띵긴다. 동혁은 그제야 건배의 겨드랑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여보게 건배 어서 일어나게. 가을이 돼도 벼 한 섬 못 들여놓고 지낸 자네 사정을 어째 내가 모르겠나. 이런 경우에 자네를 힘껏 붙잡지를 못하는 게 무한히 슬플 뿐일세. 이번에 가면 아주 가겠나. 또다시 모일 날이 있겠지. 더 단단히 악수를 헐 날이 있겠지. 난 이 마당에서 다른 말은 하기가 싫으이. 기왕 그렇게 된 일이니 자네의 맘이 다시는 변치 말고 있다가 더 큰 일을 할 때 만날 것만 믿고 있겠네. 건배는 동혁이가 뜻밖의 조금도 저희 탓을 하거나 몰아대지를 않는 것이 고마워서 동혁의 손을 힘껏 잡으며 손을 어떻게 놓나? 이 손을 어떻게 놔? 이 항공리를 참아 어떻게 떠난단 말인가? 정을 베는 칼은 없어. 없나? 인정을 베는 칼은 없어? 하고 손을 벌리더니 연기에 시꺼멓게 걸고 밑둥이 반이나 썩은 마룻기둥을 두 팔로 부둥켜 안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한 줌 흙도 움켜쥐고 놓치지 말아라.
이 목숨이 끊지도록 북 돋우며 나가자 하고 애양가 끝 구절을 목청껏 부르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며 헉헉 느끼기만 한다. 그의 머리와 등허리에는 찬비가 어느덧 진눈깨비로 변해서 질금질금 쏟아져 내린다. 건배가 떠나는 날 동혁은 오리 밖까지 나가서 전송을 하였다. 몇 해 전 교원 노릇을 할 때에 입던 것인지 무릎이 나가게 된 스메헬이 양복을 입고 흐느적 풀이 죽어서 걸어가는 뒷모양을 동혁은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었다. 밝기도 전에 도망구니와 다름없이 떠나는 길이라 작별의 인사나마 정다히 하러 나온 사람도 두엇밖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것들을 이끌고 눈에 잠이 가득한 작은 애를 들쳐 업은 건배의 아내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걷지를 못하다가 동리가 내려다 보이는 마루터기 위까지 올라가서는 설이 찬 풀밭에 펄썩 주저앉았다. 한참이나 자기가 살던 동리의 산천과 오막살이들을 넋을 잃고 내려다보다가 남편에게 끌려서 그 고개를 넘으면서도 돌려다보고 하는 것이 먼 광으로 보이더니 그나마 아침 햇빛을 등지고 안개에서 사라져 버렸다. 기천이가 건배의 빚을 갚아주고 신분까지 보증을 하여서 하루 1원씩 1급을 받는 임시 고원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알았다. 군청에 사람이 째어서 몇 달 동안 안서역을 시키려고 임시로 채용한 것이니까 그나마 언제 떨어질는지 모르는 뜨내기 벌이다. 그러나 조만간 끊어질 줄 알면서도 건배는 그만한 밥줄이나마 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동혁은 동리로 돌아오면서 오는 자를 막기도 어렵고 가는 자를 억지로 붙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고 긴 한숨을 짓고는 그 길로 회원의 집을 따로따로 호별 방문을 하였다. 그것은 강기천이와 겪고 틀려는 음모를 하려는 것도 아니요. 반대운동을 일으키려고 책동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자, 우리 기왕에 그렇게 된 일을 가지고 왁자지껄 떠들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도 따지지 말고 어느 시기꺼정은 우리가 할 일만 눈 딱 감고 허세 하고는 미리 불평을 막았다. 그는 기천에게 매수된 회원에게도 똑같은 태도로 임하였다. 석돌이와 칠룡이 같은 회원은 동혁을 보더니 질겁을 해서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려고 드는 것을 이 사람 내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할 짓들은 누가 허랬나? 하고 너그러이 웃어 보이면서 전일과 조금도 다름없이 은근하게 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네들 의향은 어떨는지? 하고 조끼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놓으며 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어떻게 빚버텀 갚을 도리를 차려보세. 빚진 죄인이라고 남의 앞에 머리를 들고 살려면 위선 빚버텀 벗어넘겨야 하지 않겠나? 그야 이를 말씀이에요. 어느 회원은 동혁이가 은행의 담이나 뚫어 가지고 온 것처럼 그 말에는 귀가 번쩍 뜨이는 눈치다. 그렇게만 되면서 우리도 다리를 뻗고 자겠지만 하면서도 무슨 방법으로 갚자는지를 몰라서 동혁의 턱을 쳐다본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강도사 집에 농채나 상채로 또는 혼채로 진 빚을 쳐보니까 본전만 거진 400원이나 되네 그려. 그러니 또박또박 오픈변을 물어가면서 기한에 못 갖다 바치면 그 변리꺼정 추겸해서 그 원리금에 대한 오픈 변리를 또 물고 있지 않은가? 허구 보니 자네들의 빚이 벌써 얻어 쓴 돈의 3배도 더 늘었네 그려. 주먹 구로 따져봐도 1,400원 턱이나 되니 자네들이 무슨 뾰족한 수가 생겨서 그 엄청난 빚을 갚아보겠나. 어이구 1,400원. 갑산이가 새삼스러이 놀라며 혀를 빼문다. 그게 또 자꾸만 새끼를 칠 테니 어떻게 되겠나? 몸서리가 처지도록 무섭지가 않은가? 그러니 세상 별별 짓을 다 해도 갚을 도리가 있어야죠. 그저 텃도 지도 못 물고 있는 사람이 반이나 되는데요. 그러길래 말일세. 그 빚을 어떻게 갚든지 내게다만 죄다 맡겨주겠나? 그것 버텀들 말어게. 그야 두말할 게 있어요. 빚만 갚게 해주신다면 맡기고 여부가 없습죠.
하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그럼 나 허는 대로 꼭 해야 허네. 나중에 두 말 못 허느니 하고 동혁은 두 번 세 번 뒤를 다졌다. 동혁은 회원이 빚을 얻어 쓴 날짜와 금액을 적은 장부를 꺼내더니 그러면 우리 이렇거세. 우리가 3년 동안 공동답을 짓고 닭돼지를 쳐서 모은 것하고 이용조합과 이발조합에서 저금한 걸 따져보니까 회관을 지은 것은 말고도 460여 원이나 되네. 하고 일전 1,2도 틀림없이 꾸며놓은 회의 여러 가지 장부와 대조를 시켜 보인다. 야, 그런 줄 몰랐더니 꽤 많구나. 하고 회원들은 저희들이 저금한 액수가 뜻밖의 많은데 놀란다. 그러길래 티끌 모아 태산이라지. 하지만 그걸 12로 쪼개면 한 사람 앞에 38원 각수밖에 더 되나. 동혁의 말을 듣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결코 많달 것이 없는 금액이다. 동혁은 회원들의 기색을 살펴보며 우리 그동안 비록 질꺼져 일을 해주는 것을 해준 셈만 치고 그걸로 몽땅 빚을 갚아버리세. 나는 간신히 그 집에 빚을 안 졌지만 내 목하고 동화 몫이 남는데 건배구는 취직을 헛 모양이니까 세 사람 몫은 거저 내놓겠네. 그럼 그걸로 많이 얻어 쓴 사람하고 적게 얻어 쓴 사람하고 액수를 평균하게 만들 수가 있지 않은가? 회원들은 얼른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좋고 그르다는 것은 그네들의 표정이 없는 얼굴을 보아서는 모른다. 몇몇 해를 두고 쪼들리던 부채를 갚아준다니 귀가 번쩍 뜨이나 죽을 애를 써서 모은 것을 송두리째 내놓는다는 데는 여간 섭섭지가 않은 눈치다. 어린애는 100이도 전에 포대기 장만부터 한다고 그 돈을 눈 딱 감고 느려서 돈 100원이나 바라보면 토담집이라도 짓고 나와서 남의 도지집을 면해보려고 벼르고 있는 회원이 거집 아니었던 것이다. 섭섭할 줄은 아네. 하지만 눈앞에 뵈는 게 아니라고 그 빚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무슨 수로 갚아보겠나? 칠룡이 같은 사람은 돌아간 아버지 술값까지 짊어졌으니까 억을 헌 줄은 모르는 게 아닐세만 억지로 허자는 게 아니니 싫다면 더 우기진 않겠네. 하고 동혁은 슬그머니 흘러도 보았다. 그런 이 속에는 샘수가 빠른 석돌이는 선생님이 첫 해버텀 우리하고 똑같이 고생을 하신 것거정 내놓으신다는데 두말할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나 고맙고 염치 없는 일입죠. 하고 동혁을 빤히 쳐다보더니 그럼 별리는 어떡하고 본전만 갚나요? 한다. 그 말에 정득이와 칠룡이도 매우 궁금하였다는 듯이 그러게 말씀해요. 배버던 배꼽이 커졌는데 하고 거진 동시에 질문을 한다. 궁금할 줄도 알았네. 그러길래 그건 무슨 수단을 쓰든지 내게다만 맡겨달라고 하지 않았나? 안 될걸요. 이마에 송곳을 꽂아도 진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데 애당지 생의도 마시지요. 아, 노린전 한 푼에 치를 떨고 사촌간에도 꼭꼭 별일을 받는 사람이 더군다나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놓지를 못해하는 우리들의 별일을 탕감해 주겠어요? 어림없지, 어림없어. 하고 머리를 내젓는 것을 보고 동혁은 이 사람 경우에 따라선 병법을 갖구로 쓰는 수도 있다네. 하고 자신 있는 듯이 간단히 대답하고 나서 헌데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게 있네. 내가 그 집을 댕겨오기 전엔 누구한테나 이 말을 입 밖에 두내선 안 되네. 그 사람이 미리 알면 다 틀릴 테니 명심들 허게. 그런데 온전 화통이 있어서 하고 슬쩍 석돌이를 흘겨본다. 정득이도 석돌이와 칠룡이를 노려보며 천엽에 가 북구간에 가 북구허는 놈은 이젠 죽여버릴 테야 죽여버려 하고 이를 뿌드득 갈며 벼른다. 아무리 비밀을 지키라고 당부를 해도 저녁 안으로 그 말이 새어서 기천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을 동혁이가 모를 리는 없다. 건배를 작별하고 오다가 기천이가 자전거를 타고 신장로로 달려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기만이가 형이 술에 취해서 자는 사이에 빚을 놓아 먹으려고 금융조합에서 찾아온 돈을 500원이나 훔쳐 가지고
도망을 가서 형이 서울로 쫓아 올라갔다는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적어도 4, 5일 내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동안 여러 날을 두고 동혁은 사방에 흩어진 돈을 모아들이느라고 자전거를 얻어 타고 분주히 돌아다녔다. 조합에 예금했던 것은 손쉽게 찾았지만 그 나머지는 받기가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요행으로 추수를 한 뒤라 다른 때보다는 융통이 잘 되어서 기천이가 내려오기 전날까지 그 액수가 거진 다 들어섰다. 기천이는 조끼 안주머니에다가 똘똘 뭉쳐서 넣고 자던 돈을 아우에게 감쪽같이 도적을 맞고 눈이 발칵 뒤집혀서 을에 서울로 갔으려니 하고 뒤를 밟아 쫓아 올라갔다. 그러나 서울은 공진회 때와 박람회 때에 구경을 했을 뿐이라 생소해서 무턱대고 찾아다닐 수도 없어 경찰서에 수색원까지 제출했건만 친형제간에 돈을 훔친 것은 범죄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찾게 되면 통지할 테니 내려가 있으라는 주의를 받고 그 아까운 노자만 쓰고 내려왔다. 집에 와서는 콩 튀듯 팥 튀듯 하며 문문한 집안 식구에게만 화풀이를 한다는 소문이 벌써 동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동화에게 석돌이나 그 집에 가까이 다니는 사람을 감시하게 하는 한편으로 머스매를 꾀송꾀송해서 물어보면 단박에 염탐을 할 수가 있다. 화가 꼭두까지 오른 판인데 잘 들어먹을까 하면서도 동혁은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녁을 든든히 먹은 뒤에 큰 마을로 기천이를 찾아갔다. 가는 길에도 농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너무 외고로 고지식하기만 하면 교활한 놈의 꾀에 번번이 속아 떨어진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제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도로는 패를 써야 하겠다. 하고 종래와는 수작하는 태도를 변해보리라 하였다. 사랑마당에서 기침을 하니까 누구냐? 하고 대바라진 소리를 지르며 내다보는 것은 바로 기천이다. 그동안 경행을 하셨더라지요? 하고 동혁은 뻣뻣한 허리를 댈 수 있는 대로 굽혀 보였다. 아, 동혁인가? 그러자너도 좀 만나려고 했더니 기천은 마루로 나오며 한 10년 만에나 만나는 친구처럼 어서 이리 들어오게 하면서 동혁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제가 한간이 있고 반대파의 회원들이 저희 집을 습격이나 할 듯이 형세가 위롱위롱한데 그 질색할 놈의 동화는 저를 보기만 하면 죽이느니 다리를 분질러 놓느니 하고 벼른다는 소문을 벌써 듣고 앉았다. 속으로는 겁이 잔뜩 나서 동네 출입도 못하고 들어앉았는 판에 몇 번씩 불러도 오지를 않던 동혁이가 떡 들어서는 것을 보니 가슴이 달칵 내려앉았다. 그렇건만 그 순간에 옳지 마침 잘 왔다. 너만 구슬러 놓으면야 다른 놈들쯤이야. 하고 얕잡고는 친절을 다해서 동혁을 붙들어 올린 것이다. 동혁이가 계시도 서울 가셨다지요? 풍편에 놀라운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래 얼마나 상심이 되세요? 하고 화평한 낯빛으로 동정해 주니까 거운 첫대 창피스러워서 속 상어는 말이야 다 해 뭘 허겠나. 그야말로 아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지. 하고 매우 아량이 있는 체를 한다. 동혁은 다른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귀를 누르려고 참 이번 저 없는 동안에 귀찮은 일을 맡으시게 됐더군요.